자, 여러분 다듬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상 한 교과서로 이 작품 보고 있는 학생들은요, 한 가지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게, 교과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 같은 애들은 서정문학, 그 다음에 소설 같은 애들은 서사문학, 그 다음에 그 앞에 동승 같은 거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은 극문학이고, 여기 지금 배우실 다듬이는 수필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교술문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정문학인지 서사문학인지 극문학인지 교술문학인지 이런 것들 가지고 헷갈리게 선택지를 만들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이 작품은 수필입니다. 수필은 크게 나누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수필하고 사회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수필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수필입니다. 그리고 특징 몇 가지를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필이 개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문학갈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개성이 잘 묻어나는데, 개성이 묻어나는 것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문체입니다. 문체. 글을 어떻게 썼는지. 근데 이제 문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작품은 일단 문장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를 놓고 따지면, 긴 건 뭐라고 하느냐 모르는 학생 알아두셔야 돼요. 만연체라고 합니다. 만연체. 그 다음에 짧은 건 뭐라고 하냐면 간결체라고 해요. 간결체.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짧은 간결체에 들어갑니다. 대답한 학생 굿,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수식, 꾸며주는 말이 많으면 화려체가 돼요. 화려체. 꾸며주는 말이 많으면 화려체. 꾸며주는 말이 별로 없으면 건조체가 됩니다. 건조체. 이 작품은 화려체냐 건조체냐? 건조체예요. 건조체. 세 번째는 아주 강하고 억센 느낌을 주는 문체를 강건체라고 하고, 강건체. 그 다음에 부드럽게, 우아하게, 순하게 쓰는 걸 우유체라고 합니다. 우유체. 근데 요거는 강건체냐 우유체냐 따지면 우유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수필이다. 수필은 개성이 중요하다. 개성은 문체에서 드러난다. 문체로 따졌을 때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 간결하고 건조하고 수식이 별로 없고 부드러운 우유체에 들어간다. 근데 반대말들, 간결체의 반대말 만연체, 그 다음에 건조체의 반대말 화려체, 또 우유체의 반대말 강건체, 이것도 한꺼번에 알아두십시오. 알겠지? 그래서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다듬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다듬이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안 쓰는 거죠. 옛날에 다듬이질 할 때 쓰던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사라져가는 우리 것,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근데 그걸 잘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다듬이와 관련된 추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다듬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드러나는 거죠. 에피소드. 자,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요, 문제 풀 때는 뭐라고 아마 내실 거냐? 일화라고 해요. 일화. 그래서 이 작품이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알겠지? 자, 정리하자면 이 작품에 대한 기본으로 수필, 그 중에서도 경수필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문체의 특징도 확인해 주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가 아쉽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일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 쫙 좀 꿰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좀 읽어봅시다. 경쾌하고도 청량하던 맛 다듬이질 소리. 우리 집에는 다듬이 돌이 하나 있다. 방망이도 두어 개 그 옆에 놓여 있다. 여러분, 다듬이질을 할 때 쓰던 돌, 그 다음에 방망이 그랬는데, 다듬이 돌하고 방망이는 다 뭐가 되느냐? 과거 회상의 매개체. 그쵸? 그거 보면서 옛날 다듬이와 관련된 자기 추억을 떠올리는 거니까 과거 회상의 매개체. 아내는 이따금 이 다듬이 돌에다가 그 방망이로 북어를 두들긴다. 이렇게 두드려서 찢어놓은 북어 조각은 술안주로도 좋고 국을 끓여도 맛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듬이질 할 때는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지 지금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다듬이돌이 좋았다. 돼지 머리를 삶으면 삼배보자기에 싸서 그 다듬이돌로 눌러 놓았다. 그러면 고기가 고들고들 맛이 있었다. 그 돼지머리 고기를 썰어가지고 담은 쟁반 옆에는 언제나 새우젓 종발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돼지 머리 고기를 그 새우젓에다가 찍어 먹었겠죠. 그러나 다듬이돌이나 그 방망이의 본래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다듬이질을 하는 데 소용되는 것이요, 북어를 두드리거나 돼지 머리를 누르는 데 쓰는 것은 아니었다. 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일이 있는데 이때 나는 다듬이돌을 들어다가 실으면서 잠시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았다. 나는 어려서 다듬이질하는 걸 많이 보았다. 풀을 먹인 흰 빨래가 곱곱해지면 다듬이돌에 맞게 네모로 이렇게 접어놓고 방망이질을 하는 거죠. 빨래가 너무 마르면 입으로 물을 뿜어가지고 다시 곱곱하게 한 뒤에 다듬이질을 해줬다. 여기서 곱곱하다는 말은 지금 말로 제일 유사하게 바꾸면 촉촉해진다는 말이다. 물을 뿌려서 촉촉해지면 다시 다듬이질. 나는 이따금 바가지로 찬물 심부름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을 떠다 드리면 입으로 머금고 푹 하고 다듬이질. 다듬이질은 혼자서도 하고 둘이 마주 앉아 하기도 했다. 혼자 하는 소리는 좀 둔탁한 느낌이지만 맞다듬이질을 할 때 그 소리는 경쾌하고 청량한 것이었다. 휘영청 다리 밝은 가을밤에, 여러분 휘영청 다리 밝은 가을밤은 밑줄 그어두시고 별건 아닌데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밝은 달이 떠 있는 건 낭만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낭만적 분위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시면 혹은 드라마를 쓰는 극작가 뭐 이런 것들이 되시면 남녀 주인공의 로맨틱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배경을 설정할 거냐, 맑은 가을 달밤 이런 거 좋다는 거죠. 낭만적 분위기입니다. 혼자 뒷간에 앉아 있자면 마을은 온통 그 경쾌하고 청량한 다듬이 소리 투성이었다. 소녀는 그 다듬이 소리에 취했다가 달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었다. 왜 뒷간에 와 있는지 다듬이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빡 잊어먹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뒷간을 나와 보면 환히 불밝은 아랫방 문에 맞다듬질이라는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때 살인문 뒤에 세워놓은 수수대의 마른 잎새가 우수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어디선가 컹컹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다듬이질을 하다가 밤이 익숙해지면 감 껍질 말린 것을 내다 놓고 주근주근 먹었다. 도토리묵이나 메밀묵으로 밤참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면 소녀는 배 아픈 핑계로 홍시나 곶감을 졸랐다. 홍시나 곶감을 먹으면 설사도 그친다고 했다. 다듬이돌은 여름에도 차가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느 날 나는 그 서늘한 다듬이돌을 베고 누운 일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 나를 일으켜 앉히셨다 그랬죠. 다듬이돌을 베고 누우면 입이 돌아간다 알았니? 그 나는 한 번도 그걸 벤 일이 없다. 찬 것을 베고 누우면 안면 신경이 마비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다 커서 들은 것이다. 다듬이돌을 보면 그때 어머니가 놀라시던 그 모습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듬이돌과 관련한 에피소드 추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에 그 다듬이돌로 돼지 머리 고기 그거 눌러놨다가 새우젓에 찍어 먹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대목이죠.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듬이 방망이를 보아도 또 생각나는 게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는 산골로 피난을 갔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호열자라는 병이 돌아가지고 지금은 콜레라라고 하죠. 온 동네에 울음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다. 옛날에는 죽는 병이었으니까. 그때 3살이던 내 아우도 그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하루 24시간씩 한 주일을 견디셨다. 온몸에 마마 같은 것이 마치 팥을 삶아 뿌린 듯이 돋아서 방바닥에 누일 수가 없었대요. 얼굴도 눈, 코를 분간할 수가 없고 입안도 다 터져가지고 쌀한토를 넣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국수를 만들었다. 우선 밀가루를 개고 그것을 다듬이 방망이로 얇게 밀어가지고 가늘게 썰어다가 끓이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한 가닥씩 아우 입에 넣어주셨는데요. 입이 다 터졌으니까. 자다가 문득 깨서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그 애를 안고 들여다보고 계셨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이고 가장 간절한 기원이 담긴 그런 눈이었는데 그것은 자식을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담긴 눈이었겠죠. 아, 우리 어머니 그 애절한 기구가 하늘에 사무쳤음인가? 네, 아우는 마침내 살아났다. 그 애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때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그 눈을 생각했었다. 그의 콧잔등에는 지금도 마마 자국이 몇 개 흩어져 있다. 하지만 그 애는 그 자국에 어린 슬픈 사연을 모를 것이다. 그때 기억이 없겠죠. 아니,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인들 무엇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렇죠. 진짜는 어머님만 아시겠죠. 이제 다듬이 똘이 사라지고 있다. 그거 밑줄, 요게 이 작품의 주제인데요. 적어보시면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안타까움.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바야흐로 지금은 물에 빨아서 다리지도 않고 입는 옷의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는 그것으로 부거나 두드릴 뿐이다. 이제는 옛날처럼 다듬이질에 쓰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듬이를 보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는 그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은 수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